김소년과 도적들. 옛날 옛적 절친한 친구인 김정승과 이정승이 살고 있었다. 김정승은 아들 하나가, 이정승은 딸 하나가 있었는데 자식들이 4, 5살이 되자 아버지들은 그들을 약혼시키기로 정하였다. 몇 년 후 김정승의 아들이 8살이 되었을 때 이정승은 딸의 생일 잔치에 소년을 초대하였다. 김정승은 출타 중이었고 이정승의 집은 꽤 멀었기에 소년은 많은 수의 하인과 같이 떠날 채비를 하였다. 두 아이들이 잔치에 참석해 앉아있을 때 김정승 집에 심부름꾼이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그는 아버지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요. 아유, 강도떼가 집에 쳐들어왔습니다요. 그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납치했으며 모든 재물을 몽땅 훔쳐갔다고 알렸다. 김소년은 매우 놀라 집으로 서둘러 갔지만 심부름꾼의 말이 사실인 것만은 알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도적대의 대장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없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김소년은 도적 우두머리를 쫓아가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 후 그는 납치된 어머니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났다. 그가 언덕을 지나고 있을 때 골짜기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한 소년이 곰과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내려가 소년을 살렸다. 소년은 자신도 같은 도적대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가족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집이 다 불타버렸다고 했다. 그래서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한 소년은 지금 그가 살고 있는 그 골짜기에 집을 짓고 복수의 날을 꿈꿨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김소년은 소년에게 의형제를 제안했다. 소년은 동의했고 둘은 의형제가 되었다. 두 소년은 곧 출발하여 하루는 큰 강에 도착했다. 그들이 강의 중류쯤 도착했을 때 무시무시한 폭풍이 갑자기 솟아올라 나룻배를 전복시켰다. 배가 가라앉자 김소년은 기절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모르는 소년이 그를 간호하고 있었고 그의 첫 친구는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소년은 자신이 낚시하고 있을 때 김소년이 강에서 떠다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김은 새 친구에게 구해줘서 감사하다고 하고 누구인지 물었다. 새 친구는 도적 한 무리가 그의 집을 덮쳐 부모님을 죽이고 자신의 누이를 납치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김이 이 말을 듣고는 의형제를 맺자고 했으며 앞서 의형제를 맺은 다른 소년은 폭풍에서 잃어버렸다고 했다. 두 소년은 도적에게 복수하기 위해 출발하였고 곧 또 다른 큰 강에 도착하였다. 이번에도 강을 건너던 나룻배가 폭풍에 가라앉고 말았다. 김의 두 번째 친구는 가라앉았고 소년은 가까운 섬에 사는 노부인에게 구조되었다. 그 노부인은 이곳이 그의 아버지와 친구들의 부모를 죽인 도적의 우두머리가 다스리는 곳이며 많은 재산을 사람들에게서 강탈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노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고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하지만 부상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도적의 두목은 노부인에게 그녀가 발견한 소년을 내쫓으라는 명령을 심부름꾼을 통해 보냈다. 그는 그녀가 거역할 경우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인은 그를 보내기 싫었지만 강에 있는 작은 집으로 가라고 했다. 어느 날 배 한 척이 그가 살고 있는 집 강 앞에 정박하였다. 덕망 있어 보이는 노인이 갑판에 서 있었다. 그는 김소년을 불렀다.
자네는 김정승 아들이지 않는가? 나는 자네를 구조하러 왔다네. 김소녀는 낯선 노인을 따라 깊은 산속에 있는 노인의 은신처로 갔다. 그곳에서 노인과 함께 살며 주술을 공부했다. 김소년이 16살이 되자 노인은 너희 나라로 지체치 말고 떠나거라. 도적 두목이 임금님에게 대적하여 군대를 일으켜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임금님께서 큰 위험에 처했다. 그분을 구하거라. 그리고 3년 후 같은 달 같은 날에 나와 만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김소녀는 즉시 집을 떠났다. 돌아가는 길에 야생말이 그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말이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김소년이 다가가자 얌전해져 조용히 서 있었다. 이 말이 용마구나 하고 여겨 올라탔다. 말은 얌전하게 울며 쏜살같이 달렸다. 곧 말이 멈춰 마치 땅을 파보라는 듯이 발로 땅을 긁었다. 그곳에 훌륭한 창과 칼이 묻혀 있었다. 그는 무기를 지니고 다시 말에 올라탔다. 그가 말을 탄 모습이 늠름한 장수같이 보였다. 마침내 왕성에 도착한 소녀는 성이 적군에게 둘러싸여 함락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주술로 그는 말과 자신을 새로 둔갑시켜 적군을 지나 날아갔다. 그리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변해 임금님 앞에 섰다. 소녀는 임금님에게 절하며 전하, 저는 김대신의 아들입니다. 적들을 반드시 때려 눕히겠습니다. 전하,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임금님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모든 군사의 지휘권을 주었다. 잠시 후 김소녀는 개로 변신해 적군을 정찰하였다. 적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검은 얼굴을 한 무시무시한 천년 묵은 곰의 화신이 입에서 불을 뿜으며 왕성을 태우고 있었다. 호리호리한 요종인 천년 묵은 여우의 화신도 점성술을 부리고 있었으며 천년 묵은 여우 옆에는 만년 묵은 난쟁이 쥐의 화신이 긴 꼬리를 번개처럼 휘두르고 서 있었으며 왕성은 그로 인한 큰 홍수로 물에 잠길 위협을 받고 있었다. 백년 묵은 무시무시한 거인 호랑이의 화신은 왕의 진영에 단검을 던지고 있었다. 김장군은 주술로 불에 타고 있는 왕성의 벽에 물을 뿌리고 물길 앞에 산을 놓아 홍수를 막았다. 그리고 무서운 단검을 막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비를 뿌렸다. 그러나 절망적인 전쟁 후 그는 적군의 우월한 수에 압도되고 말았다. 적진에서 그는 이정승의 아들을 찾았고 약혼녀인 딸을 찾았지만 그녀는 전쟁에서 사망했다는 것을 알았다. 김장군은 임금님과 함께 섬으로 피신했다. 그러나 여우의 화신인 호리호리한 요정이 점성술로 그들이 어디 갔는지 찾아내었고 쥐의 화신인 난쟁이가 꼬리로 더 큰 홍수를 일으켜 그들을 가라앉히려고 했다. 잠든 동안 꿈에서 김장군은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이 보이는 나비를 만났다. 그래서 그는 제비로 변신해 나비를 따라갔다. 그들은 아주 먼 거리를 날아 큰 산의 동굴에 도착했다. 동굴에 들어서자 나비는 사라지고 김은 그곳에서 곰과 싸우고 폭풍으로 잃어버렸던 소년을 찾았다. 소년은 병법을 공부하고 있었다. 김소년은 그가 겪은 위험과 임금님이 큰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소년은 나는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나비를 보내 너를 부른 거야. 자, 우리 힘을 합쳐 적을 무찌를 방법을 찾자. 하고 말했다. 그들은 주술로 임금님이 있는 섬으로 눈 깜빡할 사이에 돌아왔다. 그리고 격렬히 싸웠으나 불행이 닥쳤다. 김장군의 친구는 전사하고 섬은 난쟁이 쥐의 화신이 그의 꼬리로 퍼붓는 홍수로 물에 잠겨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래서 김장군과 임금님은 다른 섬으로 대피했다. 하지만 곧 그 섬도 거의 물에 잠겼다.
또다시 김은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까마귀가 눈앞에서 날았다. 그는 다시 날 수 있게 제비로 변신했고 까마귀는 그를 다른 산의 동굴로 안내해 주었다. 그곳에서 그는 낚시질을 하고 있던 폭풍에서 잃어버렸던 친구를 찾았다. 그는 전술을 연마하고 있었다. 소녀는 적을 함께 무찌르자고 하였다. 소녀는 김과 함께 섬으로 갔으나 전쟁 중에 전사했다. 그래서 김과 임금님은 다른 섬으로 갔다. 하지만 역시 이 섬도 곧 물에 잠길 태세였다. 그래서 김장군과 임금님은 배를 타고 바다로 향해 갔다. 그때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날에 덕망 있는 노인이 하늘로부터 배에 내려왔다. 노인이 말하길 수행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님을 구하라고 너를 보냈다. 네가 심한 위험에 빠져 있어. 구하러 내가 왔다. 이 말을 마친 후 주문을 외우자 하늘이 어두워졌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적진에 내렸다. 곧 적군들은 모두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이 평화로워지자 김장군과 노인은 저기 있는 섬으로 갔다. 그곳에서 김은 그의 어머니와 두 번째 전쟁에서 전사한 두 번째 친구인 낚시꾼의 누이도 찾았다. 마침내 그는 임금님과 그의 어머니, 소녀와 함께 집에 도착했고 그 소녀와는 얼마 후 결혼하였다.